안녕하세요. 플랫폼 P 출판 심포지엄 3일차 글말의 힘 세션 2 사회를 맡은 플랫폼 P의 교육팀장이자 감정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는 김신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시하게 되는 노동자 두 분을 모시고 팬데믹, 노동, 그리고 치료라는 키워드 아래 여러 이야기를 펼쳐볼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 혹은 배달 노동자라고 부르는 분을 모셨는데요. 현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이자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현장성을 중심으로 플랫폼 자본주의를 예리하게 비평한 기록이죠. 올해 단연 화제의 책이자 2020년 한국일보 출판문화상 교양부분 최우수 후보에도 오르신 화제의 책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의 저자 박정샘을 모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건물은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건강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분을 치료 노동자라고 이번 시간엔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동네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진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올해 한겨레 신문에서 남의 집 드나드는 닥터홍이라는 칼럼 연재로 독자들의 많은 환대를 받고 계신 분이죠. 의사 홍정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의 소개를 사진으로 한번 해봤고요.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희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 먼저 본격적인 대담이 앞서서 오늘 대담이 어떠한 기조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시하게 되는 두 분, 두 노동자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든 또 실제 만남에서든 가장 힘드시죠? 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네게 되는 두 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배달 노동을 하시고요. 한 분은 또 의사신데요. 하지만 오늘 이 대담은 그렇게 힘드시죠? 라는 위로의 말 자체로 채워지고 어떤 감정, 어떤 심정을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의 태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힘든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식의 열악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어떠한 고민과 화두를 같이 나누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오늘 두 분과 함께 대담을 꾸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톤앤 매너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방송이 아니어서 제가 구두로 테마 하나, 테마 둘 이런 식으로 하나씩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막연함에 대하여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한 사실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주시받고 계신 두 노동자를 둘러싼 분명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단 막연한 부러움이나 막연한 비난으로 또 이렇게 두 노동자 분들을 비난할 때가 있는데요. 먼저 박정훈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힘든 상황에서 근래 그래도 배달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형성된 막연한 부러움이 오히려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처한 위험한 요소를 절로 가리게 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도 되는데요. 직접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요즘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요즘 조합원들이
뭐 배달 복장을 하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붙잡는데요. 요즘 얼마 버냐고. 그래서 연봉 한 1억 아니냐. 그러면 배달하면 얼마 벌 수 있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듣는 사람은 뭐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밖에 얘기 못 하는데 실제로 지금 뭐 돈을 그나마 버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연봉 1억 기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왜 많이 버냐면 이때 배달량이 많고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주문을 많이 시키니까 주문량이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라이더들은 그때 일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기업들이 프로모션을 좀 제공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많이 나왔던 걸 기준으로 1년 365일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8월에 한 1억 정도 번다고 하고 나서 날씨가 좋아진 9월, 10월부터 배달 단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라이더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기사를 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겠죠. 그러면은 일감이 없어서 수익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배달 시장으로 들어오시면서 일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달 현장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못 버니까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나 길게 일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달 라이더가 많이 번다라고 했을 때 이득을 얻는 곳은 플랫폼 기업인 거고 라이더들은 점점 더 줄어든 수익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험하게 일을 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지만 그런 현장의 열악한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홍정원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는 병원 아닌 직접 환자의 집으로 왕진을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큰 시기에 선생님은 환자에게 다가가려는 선의 그리고 성의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선생님의 진료 형태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평하시는 반응을 접하신 적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예, 저는 소개해주신 왕진하는 의사 홍종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대면에는 언제나 위험이 전 따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문 진료를 한다고 하면 마치 제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원이 되는 것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지금 시기에 각광받는 것들은 이제 비대면이죠. 이제 원격 진료라든가 비대면 진료가 성행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저의 진료 형태가 때로는 구시대적이라는 그런 어, 오해가 좀 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코로나와 또 별개로 이제 병원은 굉장히 엄청난 최첨단의 그런 검사 기기들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어서 도대체 뭐 방문 진료를 가서 뭘 해줄 수 있냐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좀 생각했던 것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대면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그게 위험해서 전화 진료가 많이 성행했고 제가 뭐 유럽의 사례도 들어보니까 전화 진료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커버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화 진료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다면 그 진료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몸을 보고 몸을 만지고 청진을 하고 이 진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전화를 진료를 하게 되면 간호사가 가서 뭐 상처 소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함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 대학병원 유명한 빅 뭐 5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에 가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저는 때로는 무슨 생각도 드냐면 어 '그게 더 위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네. 오히려 감염 관리에 능숙한 의료인이 거동 불편한 환자의 집에 가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꽤 괜찮은 네. 진료의 형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은 이제 진찰이 좀 불가능하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지금의 형태가 어쩌면 저희가 지켜야 할 가치일 수도 있고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형태를 생각해 볼 때 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닐까라는 뭐 착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한 분에게는 배달계 내에 존재하는 고유의 문화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지고 또 한 분에게는 의료계 내부에 존재하는 고유의 문화 차원에서 궁금한 점이 좀 발생하는데요. 원래 대본은 없지만 한번 즉흥적으로 질문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홍정원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들 사이에서 진료 형태를 가지고 만약에 등급을 매기는 문화가 존재한다면 왕진을 다니시는 의사가 한국 사회 의료계 현실 내에서 받는 대우나 취급에 대해서 선생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네네. 예, 정말 사실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류의 제 질문이셨긴 한데요. 한번 그냥 드는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쉽게도 이제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직원이자 뭐 의료인이자 노동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뭐 일종의 생산성 같은 거를 좀 또 많이들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과급제로 좀 많이 나타났고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누구에게? 그 경영자에게 훌륭한 의사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의사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저는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과한 검사를 좀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아주 잘 해내는 의사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높은 등급의 의사처럼 이제 인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로 저처럼 이렇게 뭐 청진기 하나로 뭔가를 해 보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왕진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런 의사들은 정말 뭐 옛날 의사 같은 좀 어 어떨 때 보면 엄청 실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그 등급을 매긴다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그 관점에 따라서 좀 등급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왕진이라는 의료 서비스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 뭐 가까운 예로 뭐 워낙 가까운 예로 일본만 해도 왕진 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그런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왕진 의사의 존재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게 왕진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게 매겨지지 않은 것 같아서 등급 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드라마에서 회장님 댁에 방문해서 가방을 들고 그렇게 치료하는 것들을 왕진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 홍정호 선생님께서 아주 수고로이 지금 이제 이 순간에도 이제 열심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왕진을 하고 계신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왕진이라는 의료 형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좀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박정훈 선생님께는 아무래도 이 앱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 노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쉽게 하고 또 가장 벌벌 떠는 이 별점
특히 음식 식당에 보는 그 리뷰의 별점 보면 그 라이더의 실수 자체가 또 식당의 별점을 좌우하는 문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여름과 또 겨울처럼 계절에 업무가 엄청 많을 때는 라이더는 잘하고 싶은데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픈데도 참고 하게 되면서 음,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자기는 잘하고 싶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걸 모르는 이제 일반 이제 시민 리뷰어들이 가혹하게 별점을 매기고 그런 타격이 라이더들한테 얼마 정도 진짜 오는지 그 체감이 좀 선생님의 입으로 듣고 싶어졌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저희가 평점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손님이 따봉과 역따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 수락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나한테 주어진 배달을 할 거냐 말 거냐. 안 해도 되는데 너 계속 안 하면은 평점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너한테 일감이 안 줄 수도 있고 앱 접속 자체가 막힐 수가 있어라는 경고가 뜨거든요. 사실상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알고리즘 얘기를 들어라라고 하는 강제 지시인 거고 저희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역다봉인데 빨리 갖다 줬는데도 역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인간으로서 내가 너무 큰 소리로 인사를 했나? 어, 혹은 뭐 미소를 너무 많이 지었나? 뭐 이런 식의 자기 통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점 제도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간접적 통제인 거죠. 왜냐하면 직접 통제를 하면은 근로자로 고용해야 되니까 알고리즘과 평점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량이 많아졌을 때는 사실 적절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배달 들어온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늦게 되면은 손님이 이제 음식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 역시도 저희가 지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추운 날은 음식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거고 나의 행동이 식당이나 손님을 통해서 불만으로 제기돼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라이더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오늘 이런 날씨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그 충전이 안 돼요. 너무 추우면 깜빡깜빡하면서 경고 문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배달은 들어왔는데 핸드폰이 죽어버리면 손님 주소가 안 뜨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이제 핫팩 같은 거 있으면 핸드폰 볼에 비비기 시작하는 거죠. 제발 살아달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핸드폰의 수명과 체력이 더 중요한 계절이 이제 온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더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 배달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관리자들은 그걸 보완하려고 라이더들이 배달하지 않는 시간에 동선, 몸짓,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감시의 망들이 디테일해지고 넓어지겠네요. 그런가요?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되는데 지역 동네 배달 대행사와 이제 쿠팡이츠나 배민 라이더스 같은 형태 두 가지가 있다 보면 됩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라이더들이 위치가 점으로 뜹니다. 이 점을 컴퓨터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점들이 한 3개 이상이 모여서 편의점 앞에 있다. 음.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이건 논다, 100%. 그래서 전화가 오겠죠. 혹은 점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는데 음식을 픽업한 게 없어. 배달통이 제로야. 이것도 다 뜨거든요. 그럼 이제 전화가 오죠. 그러면은 라이더들은 화장실을 가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간다 보고를 합니다. 왜 내가 놀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고, 이 쿠팡이츠나 배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요금제를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라이더 수가 많은데 배달이 없어. 그러면 배달 가격을 한 3,100원으로 떨어뜨려요. 근데 마포에 배달량이 많은데 라이더가 없어. 그러면 그 순간 1분 단위로 한 건당 7,000원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라이더들이 마포로 오잖아요.
근데 라이더가 한 10분, 15분 걸려가지고 마포로 옮기는 순간 라이더가 많다고 하면 그 순간 쿠팡 같은 경우는 배달료를 다시 3,000원 떨어뜨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료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동 같은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대형 플랫폼이 하는 노동 통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에도 나온 부분의 내용도 물론 함께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은 다시 구두로 들으니까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흥적인 질문이 있는데 원래 후순위로 하려다가 좀 흐름을 탔으니까 선생님 질문해 주신 거 이어서 제가 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채팅창 이런 질문이 오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쵸 최근에 뉴스도 났지만 배달 앱을 이제 일부 지역 실시를 하고 있는데 박정훈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네. 방금 올라왔네요. 네. 네, 그 배달 특급이라는 건데요. 이게 배달 산업 구조를 아셔야지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특급은 배달을 하는 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달 주문만 받는 앱입니다. 그러면 그 배달 앱에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면 음식점 포스에 배달의 민족으로 하면 배달의 민족 주문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거나 근로자한테 배달을 시키거나 만약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세 번째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지 않고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싶지 않으면 배달 대행사에 주문을 넣습니다. 이거를 배달 대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배민은 배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드는 앱 배달 특급은 주문 접수만 하고 음식점은 알아서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라이더와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장을 했다면 경기도에 라이더 배달도 책임져라라고 할 텐데 경기도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하다가 라이더가 사고가 나거나 사망 사고 이르게 되면 큰 정치적 부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장까지는 안 할 거고 다만 저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났을 때 얘기한 거는 배달 특급으로 들어오는 배달 주문을 수행할 때 최소한의 안전 배달료, 그다음에 산재는 가입시키고 안전 교육은 시키는 네네. 그런 배달 대행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어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런데 공공 배달 앱은 어떤 점에서 좋냐? 배민이 물건 수요를 조절하기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여기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민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공공 배달 앱은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나의 앱이 너무 치고 올라가면 그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긴장감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병폐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동등한 어떤 형태의 그런 경쟁 구조가 생기고 그런 경쟁 자체가 자본가들의 입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배달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수고로움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화두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시스템 마련 하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홍정원 선생님께 드렸던 그 왕진과 등급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게 등급이 매겨져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식의 묘하게 의료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선과 응시 가운데 등급을 매긴다면 실제 치료를 받는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엔 단일한 형태의 치료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것 또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형태의 형태로 의료 시스템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 안바퀴라는 아주 공간 문제도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다채로운 의료계의 현실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재료로서 왕진이라는 의료 실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테마 막연함에 대하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교묘한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힘든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같이 공감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집니다. 다시 박정우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선생님의 저서죠.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요. 네.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라는 저서에도 수차례 강조하시지만 우리 사회에 사실 되게 만연한 지점이죠. 계약서를 쓸 때는 사장, 하지만 일을 시킬 때는 근로자.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배달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 박정우 선생님께서 이건 좀 사람들과 꼭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악성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용어 중에 온 디맨드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선생님의 경험담과 버무려 주셔가지고 온 디맨드 노동이 왜 문제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영어로 쓰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그 노동자 대기 인력을 수천 명 대기시켜 놓으면 초마다 들어오는 수요, 주문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대기시키려면은 예전에는 최저임금을 줘야 되고 오토바이를 1,000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만들면 1,000명뿐만 아니라 1억 명, 10억 명까지도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사오라고 하면 되니까. 뭐를 오토바이를.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출근시킬 필요도 없죠. 어디에 출근시키면 됩니까? 앱에 출근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1억 명, 가령 중국에서 만약에 앱을 만들어 버리면 10억, 20억도 대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억의 대기 인력이 있으면 0.1초 단위의 주문에 대해서도 10억 중에 한 명만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 디맨드 노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맥도날드로 일을 하게 되면 신호를 지켜요. 왜냐면 시급제니까. 그런데 맥도날드 유니폼을 벗고 쿠팡이츠라든지 배민커넥트를 하면 신호를 제껴요. 저희는 제낀다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건당제니까.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배달 주문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건당제 시스템과 노동 고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노동자의 행동 자체가 달라지고 지위가 달라지고 보호 방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인 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 온디맨드 노동의 구조에서 선생님께서 그 여러 번 그 핸드폰 하셨지만 배달 노동자들에게 이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주는 부담감은 어마어마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출근을 아침마다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망설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언제든 사표 내고 싶어 하고 이런 건데 저희도 로그아웃 하고 싶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뭐 8시까지 프로모션 2,000원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다가 다시 로그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100% 로그인 하게 되고 카드값 있으면 직장인들이 사표 못 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들은 그것을 월마다 갱신한다고 하면 그 망설임과 선택의 순간을 저희 라이더들은 초마다 판단해야 되는 거죠. 로그인 할 것인가, 로그아웃 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로그아웃뿐만 아니라 위험도 마찬가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초마다 결정해야 돼요. 이 신호를 제끼면 2개 더 할 수 있어. 2개 더 하면은 한 6,000원 정도 더 벌 수 있어. 그것이 순간순간 교환되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배달업계의 사각지대와 그 어떻게 온디맨드 노동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배달업계의 사각지대를 살펴봤고요. 음,
홍정원 선생님께서는 최근 특히 이제 연재를 하시면서 병원 바깥에서의 치료 현장기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의료 환경을 감안했을 때 선생님이 느끼시는 "야 이거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하시는 어떤 점이 있으신지, 특히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이 치료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저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좀 지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이 확보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어떻게 좀 합쳐서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지금 병원이라는 곳의 문제는 사실은 병원은 굉장히 상업화된 공간이 되었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쳇말로 병원이라는 곳이 '돈을 어디서 버느냐.'라고 했을 때 장례식장, 주차장,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입점한 그런 식당들을 통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말은 오히려 그런 걸 장려하고 있다는 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고 약 70% 정도의 의료비는 국가가 지금 부담하는 체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의 소유 구조를 보았을 때는 국가에서 소유한 것은 약 10%, 공공이나 뭐 지자체. 근데 90%는 그 소유 구조를 이제 민간에서,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의료법인에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영리 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소유 구조를 이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90%의 이제 민간 중심의 이제 의료가 이제 어 상업화가 극대화돼서 좀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공공병상이 늘어나지가 계속 않았어요. 그 10%라는 그 비율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공공병원이라 함은 공공에서 소유하고 운영해서 좀 더 보편적인 진료를 좀 시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90%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과 경쟁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그 공공병원으로서 역할도 하기가 좀 어려운 좀 현실이고 사실은 의료비가 뭐 민간이랑 공공이랑 다르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제 30%에서 좀 비보험 수가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좀 더 럭셔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좀 민간이긴 하지만 또 사실은 공공병원도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왜곡된 공공성을 발휘하기 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는 본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배워요. 사실은 그 이유는 어 응급 환자를 병원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배제성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경합하지 않잖아요. 의료가 다른 뭐 서비스들과 이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는 이제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논리로 운영되기는 좀 만으로 운영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본디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화된 병원이 저기 산업화된 경영자 입장에서는 병원 또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공간으로 변모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의료 노동자를 착취하고 의료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직군들을 착취해서 수익성을 치료보다는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그것을 잘 해냈을 때 그걸 또 혁신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그런 뭐 AI라든가 여러 IT 기술들을 접목해서 그런 것들을 혁신하려는 고자 하는 것들이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슬픈 좀 현실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역시 진행을 되고 있고
근데 사각지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사각지대를 많이 봐요. 자, 그러면 어쨌든 병원이란 곳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치료 기술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 사실 병원에서 치료가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치료 끝에 그 손상, 영구적 손상이 남기도 하고, 그리고 고령이 되고 노화가 되고 노쇠가 되게 되면 우리의 약함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치료와는 다르게 돌봄이라는 또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고 병원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요양병원 같은 곳은 사회적 입원이라는 형태로 마치 병원에 살고 있는 그런 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긴 있는데요. 그 돌봄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크게 터졌던 게 뭐 대남병원, 네.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 좀 놀라운 현실이죠. 사실은 이것을 수용이라고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치료의 사각지대가 그 가족 돌봄이 되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않고 또 치료가 100% 되지 않고 치료 이후에 그 필요한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는 그런 사각지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즉흥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와 관련돼서 틈과 흠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 의논의 자리는 그 구성된 주체가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방금 홍정원 선생님께서 주셨던 좋은 의견 자체는 결국 우리 의사들, 의료 전문가들이 잘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정책을 마련하면 일반 서민들은 그거에 따라서 잘 따라오면 돼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국의 의학계 내 어떤 통용되고 있는 형태의 토론의 어떤 영역이나 그런 문화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일반 서민들도 수동적이고 단순하게 진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료계 현실에 관련돼서 아까 홍정 선생님께서 그 공공성의 확장과 재구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잘 접속하고 접촉해서 이런 의료 문제에 대해서 좀 대안을 모색할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사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그런 지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뭐 저만 특별히 뭐 생각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실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좀 없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와 이제 그 환자 간에.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제기했던 돌봄의 문제와 이제 우리가 나이 들고 노화가 진행되고 아픔을 가지게 되고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 의료 전문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의 문제, 네. 나의 가족의 문제 뭐 등등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고 그 안에서 의료인들도 사실은 보람 있고 또 정말 성심성의껏 전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요양보호사 분들, 그 돌봄에 진짜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돌봄 네. 노동자이죠. 예, 돌봄 노동자분들이 저를 이제 치료 노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또 이런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그런 건강을 챙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주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요양병원의 면회 금지, 그리고 이제 뭐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또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저희는 이제 병원이란 곳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최고의 시설로 우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헌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헌신을 더욱더 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원 밖에 이제 환자들의 삶과 돌봄을 필히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홍정훈 선생님께서는 그 지역사회 의학을 전공하시면서 병원 바깥에서 그 로컬한 그 공동체와 주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서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진료하는 형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이야기와 입장들을 충분히 저에게 공유해 주셨고요. 이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질문을 박정훈 선생님께 드리면, 제가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 일다 가장 좀 가슴이 아팠다고 이제 산재 처리를 둘러싼 아이러니였는데요. 이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처리와 관련돼서 정말 처해 있는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좀 공유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배달 노동자들은 일단 산재는 됩니다. 산재는 되는데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저는 이제 노동자 신체 포기 각서라고 부르는데 13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들한테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쓸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선택지를 놔뒀거든요. 근데 라이더들 같은 게 월 14,030원씩 내는데, 야, 이거 쓰면 월 14,030원씩 안 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쓰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음. 근데 라이더 한 명은 14,030원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10명이면 14만 원, 100명이면 140, 1000명이면 1,400만 원 아끼는 거거든요. 택배 노동자가 내는 게 월 25,000원이에요. 그리고 전체 특고 노동자 중에 10명 중 8명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각지대라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는 말에 제가 안 좋아하는데, 누구한테 안 보인다는 거냐, 음. 누구의 시선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근로자라는 정규직 노동자한테 보이지 않는 거라 해서 사각지대인 거고요. 아까 그 로컬 의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도 이제 수용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자립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애인은 사각지대라 그래요. 누구의 입장에서?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루고 싶지 않은 문제, 음.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돼서 안 보이는 것을 쳐박아둬도 괜찮은 문제를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놔두면 안 된다. 사실은 사각지대라 보이는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 전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좀 마인드를 바꿔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각지대라는 말 자체가 아까 홍정 선생님 그 정보의 비대칭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에 야기되는 어떤 우리가 당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뭔가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뭔가 늘 방치해왔던 것처럼 취급하게 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결국엔 또 문제의 반복이 생기면서 희생자는 늘어나는 이런 노동 구조에 대해서 이 사각지대라는 용어의 용례가 통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반성해 보게 되는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좀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지금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 대담의 기조를 말씀드렸지만은 힘드시죠라는 표현의 어떤 위로보다는 각자의 위치를 에워싼 현실의 병폐에 스민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고 재검토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힘겨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위로의 태도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홍정호 선생님께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이 왕진이라는 치료 형태, 진료 형태와 관련돼서 제도적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이 치료 형태, 의료 형태에는 현재 왕진수가제라는 제도적 지원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왕진수가제가 과연 뭘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 의료계에서 이 왕진에 관련된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앞에서도 홍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왕진 숙가제를 좀 보완하는 것 자체가 현재 왕진의 좀 미비한 지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어 이제 올해는 코로나라는 아주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고, 그것을 저는 뭐 감염병이기도 하지만 이 돌봄이라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일에 좀 큰 위기가 닥쳤다는 면으로 좀 보곤 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27일에 이제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이라는 게 한국사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 수술 이후에 퇴원은 하였지만 좀 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의사가 집에 가서 진료하고 처치하고, 이제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수가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뭐 거마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네네. 국가에서 이제 수가를 책정을 해서 왕진 수가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2019년에 시행이 됐어요. 어찌 보면 코로나를 앞두고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왕진을 좀 실천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이후에 왕진 의뢰가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짜여졌었죠. 이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아직도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 뭐 거스를 수 없는 뭐 그런 흐름도 있고 해서 아픈 이들, 장애인, 그런 아픈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은 놓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진 수가제라는 제도가 비로소 아주 뒤늦게 이제 한국 사회에 또 생겼고, 사실은 2018년에 장애인 주치 제도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이제 제도화가 돼요. 그 안에 이제 심한 장애, 중증 장애인에게 방문 진료라는 네. 수가가 역시 이제 2018년에 이제 5월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 맥락은 크게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거대한 또 정책 흐름 속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탈시설을 하고, 그리고 탈시설을 한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이제 철학이고, 사실은 이 커뮤니티 케어는 2018년에 국가 정책으로 또 시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큰 흐름 속에서 왕진과 장애인 주치라는 제도가 좀 같이 있고, 사실 그 이전에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생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자들을 돌보는 그런 체계들이 조금은 갖춰져 있고, 사실은 이제 왕진이라는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불법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아왔던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만 둘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철학 안에서 좀 같이 되어 있고, 이 제도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의사가 혼자 환자의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예, 결국은 뭐 간호 인력 그리고 돌봄 인력과 조화를 이루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왕진 제도라는 것이 생겼고,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생긴 지 좀 더 오래됐고, 또 장애인 주치의라는 제도가 있고, 또 공공기관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보건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작동하는 구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왕진을 하는 게 그냥 환자의 집에 찾아가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지역사회 연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주민센터라든가 뭐 여러 재가요양센터 여러 곳들과 병원과 연계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어, 어, 제도라는 것은 좀 저는 모든 것을 또 어떨 때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서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실천에 대해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지점들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 박정훈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제목이 사실 시사하듯 배달의 민족과 배민 라이더스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 사실 이번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특히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라이더와 배민 커넥트라고 하죠. 이 두 다른 층을 교묘히 분열시키는 이 광경들에 대해서 좀 깊은 우려를 표하시고 계신데요. 특히 언론에 잘 다뤄지지 않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 간의 분열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 시청자들한테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화두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감은 한정돼 있는데 노동력 축적은 무한대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노동력을 많이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서비스를 주니까. 가령 우버가 이제 택시 서비스인데 콜택시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버 택시 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버 택시를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버 택시 기사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손님을 가로채는 경쟁자입니다. 음,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죠. 일감은 작은데 라이더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실업이 발생해서 유입되는 그 신규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경쟁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도보랑 자전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보와 자전거에 더 많은 단거리 배달, 소위 꿀콜이라고 부르는 꿀꿀. 단거리 배달을 더 많이 배차시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배달은 똥콜이라 불리는 수키로 떨어진 배달을 배치하거든요. 그럼 라이더들은 자신들의 적이 도보와 자전거예요. 심지어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개조를 해가지고 뭐 60km, 70km 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인간이 참 대단한 게 자전거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거리 배달을 배차받는데 속도는 오토바이 속도로 하니까 일감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음, 재밌는 게 그 지구 반대편에서는 유럽 같은 데는 주로 자전거를 하거든요. 자전거로 배달을 하니까 오토바이가 등장하면은 자전거 배달원들의 공공의 적이 돼요. 저놈 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도보로 하든 음, 자전거로 해서 오토바이로 하든 이걸 자토바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언어로 자토바이. 잡토바이가 하든 그냥 오토바이가 하든 배달이 빠지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이 한 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수익이 줄어들든 많이 늘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건당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이 만약에 라이더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으면 라이더스 불만이 크다 그럼 커넥터를 늘려버리면 되고 커넥터들 불만이 크다 그러면 라이더스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대체 인력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김봉진은 파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초의 자본가다. 왜냐하면 대체 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분열을 만들고 플랫폼이 계속해서 책임지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뼈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박정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일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에게 무섭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금 좀 되새기게 되는 그런 말이었고요. 대체한다는 것 자체도 참 인간에게
잔혹하고 냉혹한 현실을 만드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것들을 권력으로 부리고 제멋대로 부리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게 또 휘황찬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모순적인 지점이어서 더 곱씹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번째 테마는 전달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왜 하필 이 두 분을 모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홍정원 선생님께서 쓰신 공저서 이 혼자서는 무섭지만에 수록된 나는 미래의 선호사다의 이 켄 로치 감독의 영화죠. 미안해요 리키. 그 한 배달 노동자의 뼈아픈 일상을 다룬 영화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 박정훈 선생님께서도 본인의 책에 이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자리가 성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홍정호 선생님께서 앞으로 좀 달라질 의사의 상, 의사의 미래상을 얘기하시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존재와 왕진의 형태를 비교하시면서 병원 바깥을 나가서 의료 서비스 또 치료라고 하는 형태의 이 활동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의료 형태에 대한 모색을 하시면서 이 배달 노동자를 전달 노동자라고 명명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직접 배달 라이더로 일하시면서 또 우리 사회의 뼈아픈 현실들을 곱씹는 르포르타지를 쓰고 계시는 우리 박정우 선생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두 대담자가 각자가 각자에게 전달 노동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전달하는 시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홍정원 선생님께서는 박정훈 선생님께 전달하고 싶은 궁금증이 있으신지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박정훈 위원장님께 질문 궁금증을 전달하기에 앞서 제가 소개해 주신 책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뵀어요. 박정훈 위원장님 처음 뵙고 책 뭐 워낙 또 잘 이제 알고 있었지만 책도 읽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왕진을 다녀요. 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거나 이제 마을버스 뭐 지하철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새 배민 커넥터 분들이 눈에 막 자꾸 띄는 거예요. 이제 킥보드 이제.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가끔 이제 뭐 약도 제가 뭐 전달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먹을 걸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이건 훌륭한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쓰기 전에는 배달의 민족에 저는 이게 이용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책을 읽고서 위원장님 책을 읽고서 굉장히 큰 배움을 이제 얻게 됐어요. 이 생태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다시 새로운 민족을 꿈꾸어 보려고 한다.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만나러 가야 한다. 그간 관찰해온 전달 노동자를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위대함을 느낀다. 건강을 돌본다고 하지만 내가 챙겨가는 약품들은 그들이 전달하는 것보다 못하게 느껴진다. 많이 배우고자 한다. 결국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먹을 걸 전달하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은 먹는 게 저랑 가장 많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맥락에서, 저는 라이더 분들을 보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책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첫날 사망하신 분이 제일 많고, 뭐 둘째 날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제 막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과거에 이제 그 노동자분들이 그 생존을 위해서 고공농성을 하고 이제 단식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그런 전통적인 이제 노동운동에 있었고 또 지금에서는 저는 이 전달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이제 그 킥보드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이제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이 로그인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는 이 초단위로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건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라이더들의 건강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될 것 같은지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최근에 그 녹색병원하고도 협약을 맺으신 걸 제가 봤는데 녹색병원은 우리 사회에서 그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이 녹색병원에 저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병원이죠. 그래서 우리 라이더들의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규제라는 걸 매우 이제 안 좋은 거라고 말씀하는데 규제가 하나 나올 때까지 혹은 노동법의 법의 조항이 하나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 혹은 음식이 오기까지의 뒷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 한 줄 하나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운전면허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 좀 더 턱이 높아야 되고 지금 트럭 운전할 수 있으면은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건강검진 사업을 해보니까 심리적 문제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녹색병원에도 그런 그 플랫폼 노동자들 건당으로 수익을 얻는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 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저희가 또 일당제거든요. 일당제의 단점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한 20만 원 벌었으면 그만큼 쓰게 됩니다. 월급제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또 한 측면에서는 심리적 문제와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출 문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의외로 눈이 좀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바람을 계속 맞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물질도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건강검진 하면서 그런 증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직업환경 전문의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재 신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모범적으로 그런 시도들을 하려면 역시 의학계와 같이 도움을 주면 좋겠고 사실은 의사를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저희는 특히 응급실 의사나 장애인을 받아서 선생님 안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안 만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은 법과 제도적 그거는 사회적 치유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치유를 못해서 예방을 못해서 온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적 지원들 역시도 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중에 법 한 조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희생자들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각인이 되고요. 특히 사회적 치유의 차원과 더불어서 좀 미시적으로 가자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받는 심리적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떠안으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주셨습니다. 같이 절실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박정훈 선생님께서 김종원 선생님께 질문을 전달하실 차례입니다. 네, 저는 그 노동운동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공의 파업이 매우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렇게 단결해야 되는구나. 어떤 욕을 먹어도 단결하면 얻을 수 있구나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는 노동자가 저렇게 파업했으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서 다 감옥 갔을 텐데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는구나. 두 가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뼈아픈 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전공의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사실 이제 노동 강도가 정말 세서 전공의들의 힘든 이제 처우 안에서 참 그런 단결력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일단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그 정부 측과 의료인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어, 노동 강도가 가장 높은 전공의들이 이제 가장 어, 강하게 반발을 한 상황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는 사실 우리 사회는 치료에 있어서 전공의들한테 굉장히 큰 막대한 짐을 지우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전공의들의 울분이 좀 다소 좀 누그러지길 바라는 면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좀 이제 오히려 또 제가 또 이제 묻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노동자라는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전공의들은 노동자임에 분명하지만 사실상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전공의들 입장에서 그것을 일종의 이제 훗날에 이제 자기가 전문 의사로서의 명예와 뭔가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이제 갖기 위한 감내의 시간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이번을 계기로 좀 적극적인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국민들에게 건강에 당연히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전공의들도 많이 알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좀 울분 또한 겸허히 좀 받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의사들의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면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처지가 좀 현재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그 이제 좋은 의료 정책과 좋은 의료인들이 결국에 국민들의 건강을 만들어내는 이제 증진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라이더들에게도 역시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전공의들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지금 라이더들 입장에서 정말로 전공의들이 정말 응급실과 수술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 모두가 사회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제 질문에 답변을 주면서 되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이제 사회적 치유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예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손상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진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내야죠. 우리한테는 그 두 가지 숙제가 같이 있는 것 같고 저로서는 전공의들의 입장도 일면 이해도 되고 또 근데 그런 노동자성에 대한 그런 좀 크리티컬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좀 좋은 소통, 이제 정부와 특히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 대의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 아직도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죠. 지금 코로나 진료를 전공의들 차출하려고 또 이제 차출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계속 이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는 좀 다소 좀 원만하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좀 잘 매듭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은 곤란할 수 있는 얘기를 또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네,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대본에는 없지만 좀 이제 마무리해가는 차원에서 좀 편하게 두 분 개인의 생활과 관련해서 또 지금 하시는 일과 연결 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은 저는 홍정원 선생님의 진료에 대해서는 글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고, 그다음 연재 칼럼을 통해서 네, 부가적으로 알게 되면서 좀 여러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홍정원 선생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에 쏟으시는 그 열의와 에너지가 되게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환자가 아닌 홍정원 선생님의 뭐 친구라든지 뭐 지인들과 이렇게 편하게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좀 정 쏟고 싶은데, 환자를 볼 때 기력을 다 쏟아서 친구나 지인들한테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든지, 오히려 환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친구나 지인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내가 좀 냉정하게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좀 감정 조율을 해도 이해해줘. 이런 식의 생활들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그런 생활이 좀 궁금했습니다. 홍정훈 선생님. 네. 저 예상치 못하는 또 그 감정에 대한 또 우리 김신식 사회자님께서 또 감정을 또 연구하시다 보니까 또 예민하게 그걸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사실 그 감정을 저는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네. 때로는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 그 환자를 만나면서 보호자가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저도 눈물이 나죠. 예, 하지만 그것마저도 집을 나서는 순간은 또 다음 환자를 위해서 또 묻어두고 또 움직이고 또 가서 또 웃고 울고 그런 면에서 그 감정에 대한 소진이 좀 많이 되고요. 그것을 저 스스로는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건 숙제예요. 지금 제가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어떻게 이걸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이렇게 엄청난 상황들을 저로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너무 매번 접하다 보니까 무뎌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너무 무뎌지면 또 안 되는 이런 오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 박정훈 선생님께는 선생님의 감정을 좀 묻기 위해서 그 리서치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선생님 쓰신 이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가 함께 일을 하시면서 쓰셨다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리서치에 대한 정리와 분석에 계신데, 제가 궁금한 지점은 이 책 이후로 선생님께서 이제 생업도 하시는 가운데 또 라이드니 위원장으로서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현실들을 불가피하게 떠안고 발화를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은 뭔가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은 것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공적 발화를 위해서 지금의 부담감을 좀 견뎌야지 이러시면서 약간의 조금 나름의 고충들이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네, 네. 네, 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뭐 안 좋은 일들이에요. 네.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음, 사람이 냉정해집니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아, 네. 아- 아니면 용언 없는 태도가 많고요. 음, 저는 뭐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지만 평소에는 말을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너무, 너무 지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서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또 말이 없고 이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저의 뭐 관건이죠. 두 분의 고민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담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대담자님께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박정훈 선생님부터 한번 청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 또 제가 맡은 역할 혹은 다른 분들, 다른 라이더들의 현실들을 이야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홍정은 선생님요? 네. 예, 좀 낯선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 곁에서 박정원 선생님 위원장님 얘기 듣고 사회자님 얘기 듣는 게 저한테 좋은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에, 지치지 않고 지금 제가 하는 일, 좀 아픈 분들을 찾아가는 일을 너무 막 애써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놓지 않고 해보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막연한 희망 어린 조언 대신에요. 두 분의 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 나오는 대사를 천천히 낭독해 보는 걸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난 악몽을 꿔 젖은 모래 속에 빠졌는데 애들이 우릴 꺼내려고 해. 근데 우리가 애를 쓰고 발버둥 칠수록 커다란 구덩이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 이런 꿈을 늘 꿔. 조심스럽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이 엄혹한 시기에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장면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복귀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현실 속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더 고투하고 계신 분들의 처지 그리고 사연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 대담의 자리가 온전한 위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지금의 난처한 상황을 외로이 헤쳐나가지 않아도 될 작은 모티프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대담자님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